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3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전체적인 배터리 쪽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고 싶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2차 전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예, 거창하죠. 찰리 채플린의 명언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거 이제 주가에 대입시켜 보면, 예, 주가는 단기에는 파동이지만 장기로 보면 선이다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 2년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파동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 근데 장기로 보면 애플 12년 차트입니다. 선이죠. 물론 이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 있다고 해서 비관만 할 게 아닌 게,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분명한 거는 기업의 장기 이 주가는 정확하게 이익에 동행한다. 주가는 이익선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 왔을 때 팔고 또 저점에 왔을 때 사면 좋죠. 물론 좋습니다. 이게 예 너무 굵게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종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주가는 정확하게 영업이익에 따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하는 그 투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주식도 사람들이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을 쫓아가는 그런 모멘텀 매매를 할 거냐? 그렇진 않다. 단지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때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고, 그럴 때는 좀 매도를 했다가 또 빠져서 소위 말하는 거 소외주라고 하죠. 이게 어떤 추세는 올라가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잠시 좀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졌다고 해서 빠졌을 때, 그때는 또 아주 좋은 그 매수 구간이 되겠죠. 위대한 투자가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이런 투자가들은 이걸 소위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라는 그 기대 수익률, 그 기대 수익률이 결정됐을 때 거기서 배당률과 이익 성장률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가 이제 안전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배당이라는 단계에 고정된 팩터와 그 이익 성장이라는 그 주가의 가장 중요한 팩터인 이익 성장의 팩터, 그 두 개의 수치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그 차이가 이제 안전마진이 되는 거죠.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기대 수익률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그게 결국 주가를 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신만의 안전마진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사고 또 올라갔을 때 또 팔고, 이걸 반복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그럼 매매할 때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이제 기업 이익을 추정하고, 때로는 기업 탐방을 가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1선은 이제 저는 심리선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21선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21선을 하회했을 때 우리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도 체크하고 내가 매수한 가격 단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포지션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보통 이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단계적인 그 포지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역할이 크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황 단위를 월간으로 많이 하죠. 반기 시황하고 연간 시황도 하지만은 보통 시황 단위를 월간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황 단위에 따른 어떤 그 기술적인 지표의 역할도 한다. 또 하나 이제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60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개인과 기관에,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이탈됐을 때는 수급이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재무제표에 죄송합니다. 재무제표에 왜 이렇게 되지? 분기 실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 재무제표가 분기마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3개월이죠. 영업일수로 60일. 그 정확하게 이제 60일인데 저는 이제 이 60일선을 실적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기마다 실제 재무제표 찍히는 실적치가 발표됐을 때 그 실적치를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조정하는 거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일선은 그런 실적선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기업이 찍히는 이익, 분기마다 찍히는 이익을 추종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추종한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거고 121선은 이제 보통 경기선이라고 하죠. 이제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보통 반기 이상으로 합니다. 월간으로 거시경제를 이렇게 전망하지 않아요. 보통 반기나 연간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거시지표가 보통 한 6개월 단위 이상은 돼야지 좀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60일선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인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내년도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60일선은 상향하겠죠. 예. 그 상향하는 60일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지점이 나올 때마다 이 빨간색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 지지점이 나올 때마다 뭐죠? 이 지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60일선에서 바운딩 되는 게 보이시죠? 60일선에 정확하게 바운딩 되죠? 이거랑 삼성전자 차트는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60일선 아래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실적이 얼마나 가시적이냐.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2024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실적에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로 수주가 되고 실적으로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60일선을 훼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의 실적을 내가 예상했을 때 실적 가시성, 즉 실적 신뢰도가 높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은 60일선에서 바운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하지만 AI 특수가 와서 좋아질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찍힌 건 아니다.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60일선 아래로 빠졌을 때, 즉 주가 이익 곡선에서 좀 이렇게 아래로 빠졌을 때 모습이 나왔을 때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지금 약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냐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가시성,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가시성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는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 수주에 기반한 그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아직 수주 기대감만 있고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2차 전지는 이 전기차의 미래는 확고하죠. 구조적으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AI 특수 기대감도 있고 한데 이것이 반도체,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실수요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그 AI 특수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AI 특수 그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산업 부분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예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뭐 ACBM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게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일어났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 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위상이 확고합니다. 그 이제 뭐 배터리 계속 갖고 있어도 되냐? 중국이 추월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배터리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파는 그 AAA 배터리처럼 그냥 뺐다가 딴 거 사서 꽂고 하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배터리의 성능과 자동차의 성능이 직결되고 디자인 단에서부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터리의 모양이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그 구조적인 그 설계에 따라서 그 뭐 회선의 처리라든지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쓰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컨셉이 달라지죠. 그리고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그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K 배터리하고 세계적인 그 이제 카 메이커와 셀 메이커들이 이제 짝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LG는 GM, SK는 포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한번 이 매칭이 되고 나면 그걸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거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더 좋은 가격에 낼 수 있어야 되면서 그 플랫폼을, 생산의 플랫폼을 아예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따로 그 신차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먼저 간 쪽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다.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파운더리 1등 TSMC입니다. 대만에. 우리나라가 IT 1기에서는 메모리 가지고 재미를 봤죠.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IT 2기는 메모리 게임이 아니죠. 예, 프로세스 게임입니다. 병렬 연산. 파운드리는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이죠. 주문을 받아서 칩을 만드는 공장인데, 안타깝지만 우리 이
K 반도체는 시스템 쪽이 좀 약해요. 예. TSMC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넘겨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이 뒷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TSMC의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졌다. 이게 아직 신호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 운기가 넘어올 거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 삼성이 주도해가지고 새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좀 걸릴 뿐더러 그거 자체도 또 노하우가 필요해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2차 전지는 중국과의 그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예.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실적 확인의 시간입니다. 주가가 어쨌든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쭉 종합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띨 거나 아니면은 가격 조정의 성격을 띨 거냐. 이거는 결국 실적 가시성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적 확인의 시간이 지금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 대만 6월 그 반도체 매출입니다. 파운더리 쪽은 지금 TSMC죠. 전월 대비해서도 빠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 그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이죠.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빠졌죠. 팹리스 쪽도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인데 월간으로는 올랐는데 전년 동기에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돌아서는 모습, 월간으로 봤을 때는 돌아서는 모습은 확인이 된다. 근데 분명한 시그널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명한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TSMC조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마냥 AI 특수에 기댄 그 주가 상승을 계속 바라볼 수만 없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한 그런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대만 TSMC 쪽에. TSMC도 아직 턴어라운드 안 됐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등인 우리가 수주가 넘어올까? 예, 좀 고민스럽죠. 그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뭐 장비나 소재 회사들은 말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2차 전지 쪽의 실적 가시성하고 반도체 쪽의 실적 가시성 좀 다르다. 예. 2차 전지 쪽 내년부터 해서 나오는 실적들은 대부분 주문하고 연동된 그 캐파 증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는 것이 대부분 실적으로 잡힙니다. 예. 실적 추정을 할 때 캐파를 증설했다고 해서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대부분 실적으로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못 따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뭐 거의 확실하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2,700 주가가 2,650을 넘어서면 한 2,7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2,700 정도 가면은 좀 매도 압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매도 압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그 상승의 이제 마지막 어떤 좀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650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2,700 혹은 2,700을 뭐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쯤이 이 반도체를 매도하기에 참 좋은 구간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 안에서도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꼼꼼히 좀 공부하셔서 이게 실제로 그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인지 또 실적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은 종목인지를 확인하셔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지 못한 종목은 뭐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띌 겁니다. 지금 K배터리는 기회의 시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카메이커하고 셀메이커들이 짝짓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존에 휘발유 내연기관 하던 그 제조 카메이커들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뭐 인력 구조 조정부터 해서 공장 내에 모든 그 시설, 장비를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연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0% 넘어간다 라는 가정하에 일을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연기관 부분하고 전기차 부분 간에 이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전기차 판매를 늘리려고 하면 내연기관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력도 지금 현재 내연기관 쪽이 훨씬 많이 있죠. 그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죠. 허들이 있긴 합니다만 내연기관 쪽을 어떻게 조정해서 빨리 전기로 넘어갈 건지를 확실하게 전략을 세우고 빨리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는 지금 엔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또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하지만은 전기차 시대에 계속 주도권을 잡으려면 과감한 행보 필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배터리 입장에서는 당분간 기회의 시대가 분명하고요. 반도체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밸류체인이 있거든요.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붙어서 공생하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 대기업이 좀 끌고 가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좀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뭐 클러스터 저 수원에 만든다고 이제 삼성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몇 개 기업 딱딱 찍어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TSMC를 넘어서는 그런 신밸류 체인의 구축이 가능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밸류 체인과는 다른 어떤 차원, 어떤 다른 문화, 다른 그 어떤 상하관계, 수평관계 등이 포함된 그런 신밸류 체인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도 있지만 또 위기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은 마냥 좋다가 아니라 어떤 실적 과시성이 확보됐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종합이 2650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의 탄력이 더 유지되면서 2700으로 접근하는 흐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2700으로 접근하는 시기 그 이후의 흐름은 조금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부분 치고는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판단되지거든요. 연초에 뭐 2,500, 2,600 얘기하다가 이제 2,600도 뚫은 상태에서 이제 2,70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돌아섰다, 확실하게 좋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첫 강의 때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포스코는 철강 시대에 대표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성공했고 그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도 광물을 확보하고 가공하고 최종 그 제품을 내놓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아마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잘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은데, 포스코 그룹 내에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확인해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저평가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지주사하고 상사다 보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포스코는 그 뭐 여담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과거에 어떤 군인 출신이 CEO를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그 군인 문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방향만 옳은 방향으로 정해지고 딱 가자 이렇게 이제 구호가 외쳐지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착착 일을 잘 진행할 걸로 봅니다. 이제는 뭐 확실하게 2차전지 쪽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섰고, 그래서 캐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근데 이 포스코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양극재가 있고 양극재에 중요한 이제 리튬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그 금량 아시죠? 금량이 몽골에서 리튬 광산 확보했다라는 얘기로 처음에는 뭐 노이즈도 있었어요. 뭐 가짜 뉴스다 뭐다 하면서. 근데 이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리튬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누가 확보하느냐, 리튬의 리만 나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배터리 전쟁에 결국 그 궁극적인 그 경쟁의 어떤 가장 높은 단계는 결국 원 광물, 원 재료를 확보하는 걸로 갈 거거든요. 석유 시대에는 미국이라는 그런 초강대국의 노라고 할 수 있었던 데가 바로 산유국이죠. 근데 이제는 리튬을 확보한 곳이 큰 소리를 낼 것이다. 근데 포스코는 수직 계열을 했기 때문에 바로 리튬 확보의 최첨병에 있는 데가 어딥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과거에는 그냥 상사였는데 이제는 자원 확보의 최첨병이다. LG 같은 경우에는 LX 인터내셔널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 이제 막 진행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과거의 상사가 받던 밸류에이션하고는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그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주들을 매입했죠. 일본은 그 굉장히 독특한 그게 상사가 맨 윗단에서 하나의 그 의사결정기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 밑에 각 단위의 제조업이 붙는, 과거 우리나라 대우나 삼성도 그런 형태의 기업의 형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우라는 이제
상사가 맨 위에 서고 그 밑에 이제 각 단위의 제조업이 붙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상사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상사가 한 5,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특히 배터리에서 특히 이제 광물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일본 상사의 밸류에이션 정도는 받아야 된다. 예. 그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다. 저는 뭐 동동해지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예. 일본의 상사는 2차 전지에서 어떤 광물을 확보하는 우리의 상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더 나을 게 있나? 예.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하나를 생산했을 때 거기서 나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요. 누가 목소리가 가장 클까요? 광물을 확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보시라.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상사의 밸류에이션까지 한 30, 40% 정도의 상승은 거의 저는 확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2차 전지를 앞으로 이제 뭐 2, 3년, 3, 4년 그 이상 가져가실 때 포스코 그룹에 대한 포트폴리오, 포스코 전체에 대한 그 유망해 보이고요. 포스코 전체도 좋아 보이고 그 안에서도 홀딩스와 인터내셔널의 비중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투자는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기회지만 또 어떤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은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 돼야 되는 그런 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대기에 대한 환경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기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질병 질환도 많지 않습니까? 알레르기라든지. 근데 이게 그 자연환경이라는 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의 모든 환경은 우리만 살다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거냐는 차원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좀 접근하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 일단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결국은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재투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중에서도 SK는 또 포드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셀메이커 쪽에서는 뭐 LG도 있고 한데 또 하나 내년도부터 이제 장비 발주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주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장비주는 내년, 후내년이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먼저 그거를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그 있을 거다,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장비주는 1, 2년 안에 아주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장비주들 보면 지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직은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PNT라는 종목을 제가 그래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예,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장비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뭐 양극재 분야 1등이죠. 에코프로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관점이 앞섰다는 거거든요. 예. 남들보다 1, 2는 먼저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만큼의 그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회사 내에 나름의 그 노하우들이 집적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그냥 석유 그 이상의 수요, 뭐 IT 일기의 메모리 그 이상의 수요, 예, 거의 확정적인 수요거든요. 예,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뭐 거의 확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해질 거다.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고 캐파를 확보하는 만큼 실적이 굳어진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실적 가시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뭐 지금도 이미 뭐 많이 올랐죠. 예, 10만 원에서 3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게 올해부터지 않습니까? 올해 여기 10만 원에서부터 이제 지금 벌써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뭐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거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오는 겁니다. 실적 과시성, 그러니까 실적을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뭔가 시원찮다 싶으면 바로 꺾일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계속 확인이 될 겁니다. 물론, 예상을 상회할 수도 있고 예상을 하회할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플럭츄레이션 그 변동은 있겠지만 추세는 확고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 그 실적선을 따라서 가는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60일선을 이제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0일선에 접근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또 코즈모 신소재, 코즈모 화학, 여기는 양극재 4등 업체죠. 이제 항상 1등이 좋습니다. 항상 1등이 좋긴 한데 양극재는 당분간은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훨씬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후발주자하고 4등이긴 하지만 코스모 쪽의 그 캐파도 거의 흡수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61선이 이렇게 60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코스모 쪽은 이제 조금 실적에 대한 그 가시성이 확인되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 이제 후반 정도로 가면은 이제 코스모 쪽도 실적 가시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질 걸 보기 때문에 61선 아랫부분 정도에서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 코스모 신소대도 61선에서 계속 이제 반등을 주는 모양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X 세미콘은, LX 세미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 있죠. 예, 이거는 이제 OLED 쪽 회사긴 한데, 수산화 리튬이라는 걸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진출했어요. 그게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원래 이제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노하우를 갖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주 대부분도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OLED나 반도체 다 그 안에 노하우를 갖고 이렇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경쟁력이 확고하죠. 예,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61선 아래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61선인데 이렇게 뭐 아래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 박스 형태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그 수요가 상당히 그것도 타이트할 걸로 보여져서 이녹스 첨단 소재 쪽도 그 수요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캐파가 확보가 되고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은 실적이 찍히고 2030년까지 뭐 거의 이 기존의 실적 그 이상의 기존 실적의 한 1.2배를 이제 리튬 쪽에서 내겠다. 그 얘기는 확실하게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조금 다른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OLED 업체로만 보실 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격은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 종목은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헬스케어 쪽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보통 이제 방어주로서 헬스케어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차트를 쭉 한번 보면 대부분의 헬스케어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미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빠져 있다는 것은 이제 기회죠.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2,700을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 조정을 한다면 저는 그 헬스케어 쪽이 가장 유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이 이 실적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에 좀 대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도 기존에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여기서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포지션을 조금씩 사모아서 조정을 한다면 미리 좀 포지션을 구축해 놓는다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더 이상 못 가고 죄송합니다. 조정이 나올 때 가장 이제 좋은 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 온 거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60일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것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이제 20일, 60일, 121선 이 세 개를 죄송합니다. 많이 보시는데 제가 이제 60일선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 실적선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발표되는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60일선은 이론적으로는 실적의 방향을 추종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높다면 60일선에서 반등하고, 그러니까 60일선에 닿았을 때 매수. 조금 실적 가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60일선 아래로 빠졌을 때, 하지만 뭐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그때 매수. 근데 121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어떤 그 포지션을 구축하고 계속 가져가는 판단을 했을 때 중간에서 이렇게 뭐 사고 파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보통 121선이 그 경기가 반등할 때 좋은 종목들은 121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이제 주가 종합지수 차원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때는 바로 이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60일선 아래로 빠졌을 때 바로 이 121선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는 121선에서 매수하는 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121선인데 보통 60일선 아래로 빠지더라도 이 121선 요 정도에서 딱 반등을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가시성이 조금 한 60% 정도다. 기대감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이 실적 신뢰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찍혔어? 재무제표 찍혔어? 수주 받았어? 그게 아니다. 근데 좋아질 것 같아. 사이클이 왔어.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61선 아니야. 빠질 것 같아. 그럼 121선에서 매수하는 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었죠. 예.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거 다 끝났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4강 할 겁니다. 오늘 좀 제가 그 준비한 그 분량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에 잠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강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